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인당과 토론합시다. 또 오랜만에 최용식 소장님을 모셔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인사만 가볍게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장이고요. 제가 경제 병리학이라는 책을 써서 이거 42년 걸렸거든요. 이제 그걸 출간해서 요새 지금 여러 군데 지금 풀려다니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었고 그때 말씀 주셨던 그 의견들 몇 가지를 좀 저도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고요. 그 부분들을 더 이어서 연장선에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고 그냥 딱 그 연장선에서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국 경제가 요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12월 3일 날 밤에 이제 비상계엄 선언이 있었고 해제가 있었고 그 주 토요일 날또 탄핵이 불발되는 일이 있었고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우리 한국 경제를 좀 짓누르듯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한국 경제의 모습을 어떻게 소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비상계엄 사태처럼 이게 경제 외적인 변수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거는 좀 제한적이에요. 네, 이 경제 위기 혹은 경제 파국은 금융위기를 통해서 일어나고 또 금융위기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경제외적 변수들은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키지 않아요. 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도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나스닥이 붕괴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그때 80%가 추락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전체 주식도 40%가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그때 이제 금융위기에 들어간 거죠. 네, 근데 하필이면 곧바로 9.11 사태가 터져요. 그래서 미국의 뭐 항공사들은 전부 다 올스톱이고 네, 경제 봉쇄 조치도 일정 부분 진행되고 그랬었는데 네, 이게 당시 금융위기를 오히려 진행을 늦추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네,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우리 이 주가 지수가 2,300대까지 추락했었는데 곧바로 회복됐던 것도 그런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정부가 적절히 대응한 것도 있어요. 그 공도 있지만 이제 비상계엄 사태처럼 경제 외적인 변수가 신용 파괴를 작동시키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이제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재산 도피, 해외 도피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돼요. 그건 이제 경제 변수로 성격이 변해요. 그걸 제외하고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네. 어쨌든 말씀은 그러니까 소장님의 말씀은 이 정치적 불안,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거는 공감하십니까? 아이 예. 그럼요. 그럼 그 정치적 리스크가 있긴 있는데 그게 경제적 리스크로 전이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경제적 리스크로 전이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주제로 또 말씀을 또 논의를 이끌다 보면 또 이제 논의가 다른 방향으로 흐트러지니까 제가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치적 리스크가 저는 이제 엊그저께 이제 칼럼을 하나 냈는데 그 칼럼의 주제가 이제 혼돈의 정치, 혼돈의 경제입니다. 거기에 제가 기억에 남는 썼던 글 중에 하나가 참 안타까운 우리 한국 경제의 현실이지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미국은 더 위대하게를 외치는데 한국은 더 위험하게 전개된다. 멋진 표현이시죠. 그래요? 예, 이런 문장들을 담았을 만큼 저는 이 정치적 리스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 부분 경제적 리스크로도 전이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배경 중에 하나가 환율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 환율은요
이 달러 인덱스로만 보면,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은 이 달러 강세 때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원화가 약세화되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니까 아이, 이게 둘 중에 어떤 힘이 더 큰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11월 약 20일 정도를 기점으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우하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이펙트로 11월 초 중순까지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치솟다가 달러 인덱스는 우하향했어요. 근데 우하향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다는 것은 달러의 강세라기보다는 원화의 극단적인 약세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쉽게 말하면 원화를 내던지고 달러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이 일단 첫 번째,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에 좀 부작용을, 뭐 일시적으로는 좋은 기업도 있고 안 좋은 기업도 있겠지만 경제 주체마다, 그러나 장기화되면 안 좋은 영향 요인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되게 하는 것도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요인이라고 보는데, 그럼 이것이 아무 우리 한국 경제에 영향을 안 줄 거라고 보시는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네. 11월 중순 이후에 네. 달러가 약세를 보인 건 사실이에요. 네. 특히 이제 그 엔화에 대해서도 약세했고 유로화에 대해서 네. 약세를 보인 건 사실인데, 우리 원화는 12월 3일 그 사태 직전에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데 12.3 사태가 거기에다 그 이제 오히려 더 끌어올리는 그 역할을 했거든요. 네. 이제 환율이 오르고 있으니까 장차 환율을, 그러니까 외환을 그 사야 하는 사람들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사는 거야. 수요가 시간 이동을 한 거죠. 그렇죠.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와서 합쳐지니까 환율은 급등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이게 한때 1,350원도 위협할 정도로 급등을 했었는데 금방 안정을 찾았어요. 1,446원까지 지금 정점 기준. 지금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부가, 특히 이제 기재부 국제경제국이 고환율이 우리 경제를 살려낼 마법의 어떤 그 비책처럼 이렇게 간주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흑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은 줄어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다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를 경제 원리로 설명하면 길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기업은 더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 가격을 낮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오히려 줄어요. 오히려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 수출은 급증을 해요. 기업이 망하지 않게 해서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든요. 15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200달러짜리 개발해야 돼. 250달러짜리 추가로 개발해야 돼. 그런 결사적인 노력이 오히려 수출을 증가시키거든요. 우리 정부는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수출이 GDP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합해서 두 개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네.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잖아요. 기준을 일치시키잖아요. 그러면 수출은 GDP의 10%가 잘 안 돼요. 넘었다 좀 그 밑으로 갔다 이제 그러기는 하는데, 순수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가가치 총액이든 매출 총액 기준이든 기준을 일치시키면 GDP의 10%가 잘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내수예요. 내수가 90% 이상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확장되겠어요? 아니면 환율이 오를 때 확장되겠어요? 당연히 환율이 내릴 때 확장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주요 자원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예. 식량 자원, 공업용 자원, 에너지 자원 할 것 없이 모두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오는 가격이 싸지잖아요. 네. 이게 국가 경제의 물가 안정에도 기여를 하고 경상수지 호전시키는 데도 기여를 해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환율이 떨어질 때 같은 수도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니까 경제는 확장을 해요. 이것도 반대 사료가 없어요.
환율이 떨어져야 경제는 내수는 확장이 되고 그러는데 설령 환율이 상승해서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내수가 GDP 90%를 차지하니까 이게 축소되면 성장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경제난이 심화돼. 근데 이런 상식적인 뭐 식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우리 정책 당국에 대해서 좀 희한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일본이 저 엔저 정책, 네. 고환율 정책이죠. 고환율 정책을 1990년대 중반 이래 지금까지 8차례 펼쳤어요. 단 한 번도 수출을 호조로 전환시키지 못했고 경제도 살려내지 못했어요. 무려 8번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일본이 실패했던 정책을 30여 년 동안 실패했던 정책을 우리 경제 정책 당국이 따라가고 있으니까 국내 경기가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경제난은 심화되고 국민의 경제적 고통은 더 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일행당 9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무조건 막겠다. 결사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일행당 10원까지 수준까지는 끌어올리겠다. 그 결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이 경제난을 30년 동안에 겪고 있는 일본 경제, 그런 경제 정책을 시행한 일본 정책을 따라가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지금 미국 경제에는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미국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 펼치잖아요. 거기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경제학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증가한다 그래요. 경제도 살아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경제가 틀렸어요. 현실이 이미 부정했어요. 그러면 현실을 먼저 봐야 돼요? 이론을 먼저 봐야 돼요? 어느 걸 존중해야 돼요? 현실을 존중해야 돼요. 저는 미국이 그래서 엄청 부러워요. 네. 미국은 이론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론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즉각 그 폐기를 해요. 저는 지금 말씀 주신 소장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강달러일 때 웃는 기업이 있고 우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채산성이 올라가니까 수출 기업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강달러에 취해서 수출 경쟁력 혹은 가격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는데 맞아요. 좀 부진하게 전개될 수 있다. 예,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그 부분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사실 어려움을 알아야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노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내수라고 또 생각해 본다면 또 서민 경제라고 생각한다면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어쨌든 수입 물가 부담은 가중될 것이고 그러면 그게 소비자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것이고 그럼 내수 경기는 어려운데 물가는 또 상승하니 더군다나 강달러 기조가 장기화된다 그러면 통화 정책의 당국으로서는 뭐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쓰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한국 경제의 어떤 진퇴양난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상당 부분 이 강달러가 이 한국 경제 뭐 우리 소장님 표현으로는 한국 경제를 이제 파국으로 몰고 올 수 있다. 강달러가 장기화된다면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정치적 리스크가 강달러를 야기한 것 혹은 저는 강달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원화 가치 절하, 원화 약세를 야기한 것은 그 부분은 소장님이 공감하십니까? 아이 그럼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경제 외적인 변수가 한국 경제를 괴롭히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경제 외적인 변수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적어도 지금은 외환 시장만 가지고 논했지만 강달러를 장기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대한 물음표가 생겼고 그 물음표를 외환 시장은 싫어하니까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갖고자 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강달러를 야기했고 원화 약세를 만들었고
이게 또 한국 경제를 우리 소장님 표현으로는 파국으로 몰고 온다. 그러면 이 정치적 리스크가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감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 제- 말씀을 네. 안 드렸네요. 네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그 얘기하듯이 2%대가 아니에요. 지금 잠재 성장률 6% 넘어요. 이건 뭘로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네. 분기 성장률이 연율로 네. 6%를 넘어갈 때도 물가 불안이나 국제 수지 악화 같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어요. 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 최고의 성장률이잖아요. 네. 이게 여기에 제약을 가하는 게 물가 불안이고 국제 수지 불안인데 이 악화인데 이게 안 일어났다는 얘기는 6% 이상 성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6% 넘는다고 판단을 해야 돼. 이게 잠재 성장률 개념에 부합되는 정의예요. 실제로도 우리 지금 그 네.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강이고 우리 국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세계 최강이고 누구도 거기에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해요. 네. 그럼 뭘로 볼 수 있냐면 우리 한류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엔터 산업. 예. 문화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잘 사는 게 부러운 거니까 문화도 본받게 되잖아요.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랬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한류를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역류시키고 있어요. 예. 역류시키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의 동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네. 우리 엔터 업계, 우리 연예인들의 경쟁력, 성장력은 세계 최강이에요. 그러면 엔터 업계만 그러냐? 아니에요. 일반 산업들도 경쟁력 세계 최강이고 성장력도 세계 최강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무기 사람 지금 엄청 각광받고 있잖아요. 네. K2 뭐 전차, K9 자주포 등등 막 그렇잖아요. 네. FA50 전투기까지. 근데 이 무기 산업은 초고도 정밀 산업이에요. 네. 이런 산업은 국민 소득 10만 달러가 아니라 2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 산업들이 엄청 크고 있잖아요. 또 우리 화장품들 선진국에 많이 수출하잖아요. 근데 이 화장품이 이거는 사실은 정밀 화학 산업이에요. 정밀 화학 산업도 국민 소득 10만 달러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 반도체 산업 또 그 일반 전자제품을 포함한 전자산업도 세계 최강의 그 경쟁력, 성장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심지어는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그 제품들도 해외 시장에서는 명품 대접을 받잖아요. 우리 라면까지도 지금 명품 대접 받고 있으니까 2배, 3배 팔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기업 경쟁력 세계 최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진즉 10만 달러 가 있어야 돼. 근데 못 가고 있는 게 왜 못 가고 있냐? 그동안 2007년도 이래 우리 정부가 자꾸만 고환율 정책을 펼쳐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노릴 수 있잖아요. 국내에 축적된 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그럼 당연히 국내의 유동성 수축이 되고 경제 활동은 부진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정부는 지금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상수 적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수출은 국내에서 비용으로 생산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얻은 소득을 해외로 즉각 유출한다? 당연히 내수는 위축되죠.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경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지금 거의 절망 수준이에요. 이렇게 된 게 고환율 정책 때문이란 말이에요. 다른 정책은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펼치고 있어요. 이 딱 하나의 정책이 우리 경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제 진단은 그거예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소장님. 그 어쨌든 이 잠재 성장률 6%다라는 말씀은
상당한 이제 이견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2%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잠재 성장률 자체가 추정컨대 1.8에서 1.9%이 정도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책에다가도 공식적으로 추정치를 제시했고, 근데 뭐 저의 추정치뿐만 아니라 뭐 한국은행의 추정치, 뭐 KDI의 추정치, 뭐 제가 기존에 있었던 현대경제연구원에서의 추정치, 그 LG경제연구원의 추정치, 그 각 기관들의 추정치, 혹은 OECD나 IMF의 추정치도 다 사실은 2%요 정도, 2%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추정을 현재 하고 있는데 6%다라는 말씀은 상당한 더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경익남과 토론합시다니까 제가 토론적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그 최강에 해당되는 거, 우리 한국 최강이다. 저도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년 전에는 최강이 아니었고 10년이 지난 지금이 최강입니까? 그 말씀하신 그 최강에 해당되는 것들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우리나라 그럼요. 국민성은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6%다라는 말에는 근거가 안 된다는 거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산업 얘기하셨고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한류 콘텐츠 산업 말씀하셨는데 그밖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산업 거론하면 정말 많죠. 저도 공감합니다. K 콘텐츠가 한국 경제를 뭐 견인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이야기와 잠재 성장률이 6%다라는 말을 동조할 수 있게 근거가 되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 평균 성장률이 2.2% 정도가 됩니다. 지난 10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전까지.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가 그랬고 2000년대에는 한 2.5%, 1990년대에는 한 3%. 이렇게 계속 잠재 성장률이 레벨 다운 되어 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그냥 평균 성장률 자체가 1.8% 정도 됩니다. 2020년 팬데믹을 제외한, 팬데믹을 포함하면 더 낮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만한 성장률, 우리 산업 구조나 경제 구조나 인구 구조를 다 고려하면 잠재 성장률 자체가 6%다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해석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만 게 거론하면 잠재 성장률이 6%뿐이겠습니까? 10%가 넘죠. 잘하고 있는 산업만 거론하면. 예를 들어 ICT 산업의 매출액 증감률은 12%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산업만 거론하면 그렇지만 지는 산업, 사라지는 산업, 전통 산업, 사양 산업들은 매출액 증가율이나 부가가치 기여도가 계속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구경제와 신경제를 고려놓고 총체적으로 본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2,700만인데 자영업자가 650만 명 정도 돼요.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자영업자가 폐업자가 100만 명이에요. 매출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GDP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만 고려하면 잠재 성장률 6%가 뭡니까? 10%도 되죠.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2%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할 만한 성장률 자체가. 근데 6% 죄송합니다, 여러분. 토론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도 섞고 소장님의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어쨌든 그래서 6%는 사실 한 1970년대 80년대의 성장률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잠재 성장률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당연해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잠재 성장률을 추정하는 현재 경제학 관점에서 네.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생산 요소 증가율 곱하기 생산성 각 요소의 생산성 증가 그 율이거든요. 네. 이걸 곱해서 잠재 성장률을 산정을 해요. 네. 근데 이거는 과거의 실적일 따름이에요.
앞으로 실현할 성장률이 아니에요. 이제 더 결정적인 말씀을 좀 하나 드려야 되겠다. 네. 아브라모비치라고 아시죠? 예. 미국의 제법 유명한 예. 경제학자인데 예. 이분이 미국 경제사 가장 그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생산 요소가 성장률을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10% 전후에 불과하다. 나머지 부분은 인텐저블 베리어블이 결정하는 것 같다 그래요. 네. 뭔지 모르는 예. 변수가 결정하는 것 같다 그래요.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붙여요. 뭐 교육이든지 자원의 뭐 신속한 이동이든 뭐 여러 가지를 붙이면서 이런 게 아니겠냐는 얘기를 하는데 네. 생산 요소가 성장률을 결정하는 것은 10%가 안 돼요. 근데 현재 경제는 그걸 외면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얘기했던 인텐저블 베리어블이 있잖아요. 네. 그걸 포함했을 경우는 지금 6% 넘어요. 우리 경제 정책이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현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게 가게 만들고 있어요. 네. 저도요, 소장님. 우리 한국 정부가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제 오늘의 논의 주제가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는 좀 이따 다시 논해도 됩니다. 근데 그 지금은 논의의 포커스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 잠재 성장률이 6%다라고 추정하시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 근거를 여쭙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 근거가 하나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6%다. 이거는 저는 너무나 부정하고요. 그러면 IMF는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 추정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몇백 명 있는데 다 부정할 만한 건가? OECD는요, 월드뱅크는요, 한국은행은요, KDI의 경제전망실장 산하의 그 실원들만 20명이서 경제전망하고 잠재 성장률 추정하는데 그럼 이 학자들은 다 부정할 만한 건가요? 그러니까 한 명의 주장을 갖고 근거를 삼는 것은 좀 과한 감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잠재 성장률을 추정할 때 세 가지의 요소로 기여도를 정하잖아요. 하나가 노동 투입, 이 노동 투입의 기여도, 그다음 하나가 자본 투입의 기여도, 그다음 맨 위에 총 요소 생산성 TFT의 기여도를 각각을 계산해서 그 높이가 잠재 성장률인데 이 기여도 세 가지 말고 다른 요소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혹시? 진짜 예. 좀 이렇게 복잡한 얘기로 예, 좀 예. 들어가 봅시다. 예, 예. 일단 그 아담 스미스가 네. 국부의 근원이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아, 규정한 네. 이유라고. 네. 이 성장은 아, 이 생산 요소의 증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게 됐어요. 경제학에서는. 과거예요. 네. 예. 근데 이거 틀렸어요. 예.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예. 드려볼게요. 예. 손흥민처럼 뛰어난 축구 선수는 운동신경 타고나야 돼요. 네. 또 건장한 체격 타고나야 돼요.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이게 생산 요소들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뛰어난 축구 선수가 안 돼요. 네. 체력도 뛰어나야 돼요. 축구 기술도 남달라야 돼요. 예. 그리고 경기 감각도 좋아야 돼요. 네. 이 세 개는 충분 조건이에요. 네. 그리고 이 세 개는 체력을 기르기 위한 인내, 그리고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다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돼요. 피, 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이것들은 얻어지지 않아요. 현 경제학에는 그게 없어요. 충분 조건이 없어요. 이 충분 조건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꾸만 현재의 경제학은 잠재 성장률을 요소 생산성 그리고 생산 요소들의 증가 이걸로 추정을 해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왜 틀렸냐?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잠재 성장률의 개념. 지속 가능한 최고의 성장률이에요. 그럼 지속 가능하지 않게 하는 게 뭔가를 따지면 돼요. 딱 두 개예요. 그거는 물가 불안, 국제 수지 악화예요. 예를 들어서 5% 성장을 했다. 근데 물가 불안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잠재 성장률 5% 미치예요.
국제 수지가 악화됐다. 그래도 잠재 성장률은 5% 미치예요. 근데 실현한 성장률 6%가 넘는데 물가 불안도 안 일어났고 국제 수지 악화도 안 일어났다 그러면 6% 이상의 성장률을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잠재 성장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나마 좀 납득이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저 소장님 그 의견을 존중하고요. 저는 이제 토론이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제 생각하고 버팅이 있다면 이제 토론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다음 질문으로 못 가고. 그래서 이제 가는 건데 일단은 비유를 손흥민을 가지고 비유한 거 한 가지 가지고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 비유이시고요. 근데 그 손흥민의 경기력 상승률을 논하신 거지 경제 성장률을 논하신 게 아니다. 저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예. 경제 성장률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동 토지 자본이 생산 요소라는 거 저도 알고요. 그게 전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경제학에서는 그게 노동 토지 자본이 생산의 3요소였을 것이고요. 그 세 가지를 벗어난 다른 요소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현대 경제에서는 노동 토지 자본 외에 다른 생산 요소가 더 귀중한 것들이 들어온 거죠. 기술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온 거니까 그게 틀렸다라기보다는 생산의 3요소가 생산의 6요소로 뭐 바뀌었다라든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설명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아담 스미스를 옹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때의 경제학의 생산의 3요소의 이론과 지금은 여건이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을 논할 때 저는 오히려 잠재 성장률을 계산할 때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 요소 생산성 각각을 계산해서 그 각각의 기여도를 가지고 잠재 성장률을 계산하는 게 잠재 성장률의 개념인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6%다 혹은 그 이상이다라는 것은 잠재 성장률의 정의가 아니라 다른 정의를 가져오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러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기대 성장률 예를 들어서 뭐 그건 이제 이름하기 나름이고 그 기대 성장률의 개념을 한번 정립하시고 그 개념에 맞는 성장률을 계산하셔서 기대 성장률은 6%인데 그것에 못 미친다. 지금 현재 기대 성장률은 6%인데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1.9%밖에 안 된다. 그거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있는 잠재 성장률을 추계하는 방법이 있고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그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은 또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소장님. 아까 제가 네. 빠진 게 있었어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체력, 축구 기술 그리고 경기 감각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걸 경제에 대입을 하게 되면 체력은 성장 잠재력이에요. 네, 그리고 축구 기술은 국제 경쟁력이고 경기 감각은 성장 지속력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소득 결정률을 다뤄야 할 얘기들이에요. 네. 워낙 복잡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자본, 노동, 요소 생산성, 네, 총요소 이 생산성. 세 가지를 이제 그 함수로 이렇게 수식화해 놓은 게 생산 함수예요. 네. 생산 함수로 그 잠재 성장률을 추정을 해요. 네, 근데 생산 함수가 과연 성장률의 예측을 단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해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 번도 없어요. 네,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소득 결정 이론, 그 결정 원리, 이 원리에 따라서 네. 그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까지 틀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이론적인 얘기니까 제가 여기서 좋습니다.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좋습니다. 또 네. 제가 개척한 거라 저는 경제 병리학도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걸 제가 최초로 좋습니다. 이제 그 수립을 해놔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좋습니다. 예, 저만의 이제 경제학이고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요. 네. 이제 잠재 성장률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다. 예. 6%가 넘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제가 그거를 겪었어요. 좋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초기에 가계부채를 억제하다가 경기가 급강하였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불렀어요. 네. 그래서 가서 제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지금 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점진적으로 하락시켜라. 네. 그렇게 되면 수출도 증가하고 경상수식자도 커지고 성장률도 높아진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001년 1326원이었던 환율이 2007년 10월 달은 899원까지 떨어져요. 난리가 났어요.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 정책 당국 할 것 없이 모두 다 우리나라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성장률은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이게 제가 소득 결정 원리로 예. 그 내린 결론이었었거든요. 좋습니다. 소장님 너무 좋고요. 제가 오늘 어쨌든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이 잠재 성장률 추정에 대해서 그것만 갖고 혹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신다면 다시 그 주제를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시죠, 소장님? 3%대입니다. 근데 이걸 부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실업자의 정의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만 일해도 그 사람은 취업자예요. 맞아요. 그럼 그 취업자니까 실업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댁에 계신 옆집에 계신 소위 그냥 그 백수도 사실은 실업자가 아니라는 거. 정의에 부합하는 실업자가 아니에요. 실업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다고 그 실업자의 정의를 정해놨고 실업률을 추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이 있고 심지어 이 실업률이라는 통계 추계 방법은 우리나라만의 통계가 아니라 이 전국적 세계적으로 같이 공통화된 표준화된 실업률 통계입니다. 그 기준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생각한 실업률은 3%가 아니라 5%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무슨 뜻이냐?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3%, 예를 들어 3%인데 내가 생각한 체감 실업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실질적인 실업자로 재정의한 다음에 계산을 해봤더니 체감 실업률은 1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같은 실업률이라는 정의가 있고 추계 방법이 있는데 추계 방법을 달리해서 같은 개념을 가지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 6%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아닌 다른 개념을 쓰시는 게 어떨까? 예,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제가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정의가 흐트러지시면 안 된다. 잠재 성장률에 분명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추계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계했을 때 만약에 6%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잠재 성장률이 예측을 못한다. 아니요, 잠재 성장률이 2%가 안 된다니까. 지금 예측을 잘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잠재 성장률은 예측하고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이변이 없을 때, 외재적 변수가 없을 때 기대할 만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니까 항상 우리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니까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은 우리 경제 전망하는 기관들은 다 실질 성장률을 전망하는 것이지 잠재 성장률과는 원래 다른 것이다. 이렇게 근데 다만 잠재 성장률은 균형점에 가깝긴 하겠죠. 예.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우회했다가 하회했다가 하겠지만 균형점에는 해당되겠지만 그렇게 일단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잠재 성장률에 대한 코멘트 받고 저희가 논의해야 될 또 다른 주제들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코멘트를 드릴까요? 네. 예.
이 실업률의 정의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이거는 네. IMF 통계 매뉴얼에 의해서 예.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요. 예,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모두 다 예. 그 정의에 따라서 실업률을 산정을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잠재 성장률의 정의도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럼요. 실현 가능한 최고의 성장률이라는 거. 예. 다만 그걸 추정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의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소득은 증가하기도 하고 가끔 감소하기도 해요. 네. 또 다시 증가하고 감소하기도 해요. 이 얘기는 소득의 추세가 변곡점을 자꾸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변곡점은 두 개 이상의 벡터가 충돌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두 개 이상의 벡터가 서로 충돌해서 변곡점을 만든단 말이에요. 두 개 이상의 변곡점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두 개 이상의 경제 원리가 소득 현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의 경제학은 투자와 저축의 상호작용이 소득을 결정한다고 가르쳐요. 틀렸어요. 소득의 변동만을 결정을 해요.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원리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변수들이 소득에 영향을 끼쳐요. 이게 카오스 원리라고 이게 또 따로 있어요. 이 원리가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원리들이 만들어낸 현상들이 합성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소득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현재 경제학에는 그 원리가 딱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을 추정하는 방법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추정하는 건 생산 함수가 성장률의 예측을 단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특히 변곡점이 생겼을 때. 근데 저는 그런 변곡점 예측을 놓친 적이 없어요. 이 세 개의 원리를 제가 새로 발견했으니까 네. 이거에 따라서 했더니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이 실적은 제가 여러 곳에서 발표한 그리고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잠재 성장률 추정 방법은 지금 현재 방법이 틀렸어요. 네. 잠재 성장률 정의는 예. 제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실업률 정의를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이것도 받아들여요. 다만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네. 네. 어쨌든 소장님께서 소장님의 어떤 주장이신 거죠. 잠재 성장률 6%다. 이 논의에 대해서 또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또 원하신다면 다음에 또 이 주제로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고 지금은 일단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논의해야 될 주제들이 많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재밌습니다. 재밌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제 드려야 될 질문이 금융위기 오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장님께서 제가 조금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그 질문이 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공격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신다면 소장님은 더 신뢰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2023년 초에 그 금융위기라는 책을 내주셨고 경제 파국으로 몰고 온다 뭐 이런 부제가 담긴 그 책을 발간해 주셨고 23년에 사실 금융위기가 뭐 죄송합니다 오진 않았죠. 왔죠. 그걸 왔다고 표현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금융위기 온다고 말씀하셨고 23년 금융위기 왔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금융불안이 왔는데 그게 금융위기의 정의는 또 역시 금융불안의 어떤 행보를 보였던 몇몇 뱅크데믹 현상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시스템적 붕괴가 왔는가, 시스템적으로 붕괴가 됐는가, 붕괴되지 않게 잘 막아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금융위기까지는 온 게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로 봐도 2023년 2% 후반
성장률 2.9%였나요? 성장률을 2.6. 예, 2.6 그리고 2024년은 2.8% 현재 전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금융위기에 부합하는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금융위기라고 분류는 안 하는데 그리고 24년에 경제병리학이라는 책을 내주셨고 올해 여름쯤에 소장님과 이게 토론을 할 때 이런 메시지가 좀 기억이 납니다. 미국 올해 내에 경제 위기 온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은 경제 위기 오니까 못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경제 위기 온다라는 말씀 주셨고 금융 위기를 막고 있는 것이다. 제가 소장님 말씀하셨던 말씀을 제가 기억에 맞다면 맞아요. 저는, 다 맞아요.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금융 위기를 경제 위기를 막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면 경제 위기 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12월 달이고 12월 중순까지 왔는데 현재로서는 오히려 노랜딩에 가까운 미국 경제가 오히려 미국으로 돈의 이동이 더 쏠리고 미국 경제가 하드 랜딩도 아니고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거의 나홀로 미국 예외주의라고 불릴 만큼 저는 25년 경제 전망서에 나홀로 골디락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미국 나홀로 골디락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 보셨는데 그때 보셨던 24년 하반기의 어떤 현상을 회고해 보실 때 그것에 부합하는 경제의 움직임이었는지 아니었다면 어떤 면에서 내 전망과 달리 움직였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 변명 먼저. 네네. 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우리 외환위기 1997년 말에 터졌잖아요. 근데 1995년부터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 파국이 온다 이런 그 예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 성격이 좀 많이 급해요. 경제 파국이 오면 그 국민이 겪어야 할 고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건 제 단점입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아닙니다. 예. 이 변명 먼저 하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이런 경고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장님 말씀도 왜냐하면 저도 못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부족하고요. 뭐 다른 전문가나 우리 공직에 계시는 의사결정자들도 미처 못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또 못 보거나 못 보는 부분들이 있다면 소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것을 더 빼곡하게 잘 채워 나가고 빈틈없이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더라도 네, 의사가 적절한 처방을 타이밍 맞게 딱 하면은 큰 타격 없이 벗어나요. 네, 이제 경제의 질병, 그러니까 경제 위기죠. 또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시적절하게 정책을 펼치면 그걸 차단해내요. 네, 2022년 상반기에 네,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네, 그거는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아요. 네, 금융위기가 진행될 때만 마이너스 성장을 2분기 이상을 해요. 네, 그건 일반적인 사례예요. 역사적인 사례예요. 근데 3월 말부터 미국 정부가 고금리 강달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달러가 강세인 미국으로 환차익을 노리고 몰려갔어요. 네, 미국의 유동성이 풍부해졌죠. 네, 그래서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을 했었는데 그 풍부해진 유동성이 그걸 차단해냈어요. 그러면서 3분기에 갑자기 성장률 3.1%로 폭증을 해요. 그리고 4분기에도 역시 2.6%라는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해요.
상반기에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것을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막아냈어요. 그러다가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끌어들일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국제 금융 자본들이 점점점 말라가니까 2023년 3월 달에 금융위기가 작게 터져요.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퍼스트 리퍼블릭, 시그니처 뭐 등등 은행들이 줄기차게 도산을 하잖아요. 뱅크런 일어난 거죠. 네. 그때 또 미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예금 전액 보장이라는 네. 충격적인 조치를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뱅크런을 해소해내요. 그러면서 본원 통화를 3월에만 4,600억 달러든가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걸 금융시장에 투입을 해요. 4,600억 달러 한 것 같다. 이게 본원 통화 전체 6%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다 또 다시 금리를 또 끌어올려요. 그런 추가적인 조치들이 또 그걸 차단해내요. 그래서 그 금융위기가 진행되려고 했던 것을 물 위로 올라오려고 했던 것을 막아냈어요. 정책 처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미국이 증명을 했어요. 지금 제가 올해 연말에는 금융위기가 터졌으면 좋겠다, 터질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에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주요 각국의 정부들이 금융위기가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증요법으로 계속 차단해 왔어요.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해열제를 먹이고 또 콧물을 막는 그런 약을 먹이고 그러면 감기를 낫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경제 상황은 감기 증상처럼 가벼운 게 아니에요. 상당히 무겁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증요법을 자꾸 펼치고 있으니까 이게 급성질환이 만성질환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쯤에는 터졌으면 좋겠다. 터져야 한다. 터질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정책의 힘이 약해지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큰일이다. 아니면 올해 연말이 아니면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터져줬으면 좋겠다. 터질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자꾸만 앞서가서 문제가 심한데 이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제가 얼마 전에 김광석 TV 네. 동영상을 봤어요. 네. 그런데 미국의 서부 주요 도시들, 동부 주요 도시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어떤 건 60%가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가 됐고 어떤 네. 건 90%가 떨어져서 거래됐다는 그걸 보고 야 미국 진짜 심각하다. 네. 지금 미국은 오로지 주식시장에만 주식시장 붕괴만 안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에서 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좋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미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미국보다 더 위험한 나라는 사실은 일본이고 중국이고 EU 주요 국가들이죠. 일본, EU 주요 국가들 한번 봐보세요. 거기 영국까지 포함해서 지금 성장률이 0%대잖아요. 네. 수년 내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는 0% 마이너스 성장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독일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주요 국가들의 주가 지수는 올해 3월까지 4월 초까지도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했어요. 왜 갱신했겠어요? 각국 정부가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전형적인 거품 현상이란 말이에요. 좋습니다. 미국은 더 위험해요. 아니, 미국의 미국이 굉장히 위험하고 일본, 독일, 유럽 뭐 이런 나라들은 더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또 미국은 더 위험하다고 하시니까 야, 어느 나라가 제일 위험합니까? 지금은 금융위기가 터지는 게 순서를 따지면 일본일지 EU일지 영국일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중국일지 여기에서 먼저 터질 거예요. 네. 그러나 그 타격이 가장 크게 받을 나라는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좀 꼬였어요. 좋습니다. 소장님 제가 신뢰가 안 된다 말씀을 좀 하나 반대되는 생각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 제가 그럼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가 안 올 것인데 위기 온다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오히려 준다. 저는 오히려 책임감을 갖고 위기 올 거라는 표현을 할 거라면 정말 그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위기 올 거라는 그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위기 온다는 표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제가 모 기업에 강연을 갔는데 그 기업의 매출액의 70%가 미국에서 발생한대요. 근데 그 대표님부터 회장단, 사장단들이 미국 대공황 올 거다, 경제 위기 올 거라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니까 그렇게 들었대요. 근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계신다면 제가 경영 전략 제안 바로 하고 가겠습니다. 미국 사업 철수하세요. 미국 경제 위기 올 거라고 한다면 미국 사업 철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계속 경제 위기 온다, 금융 위기 온다라고 했고 소장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의사결정 내린 분들은 사실은 계속 미국 투자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경제 위기 온다 안 온다를 저는 사실은 진지하게 더 죄송합니다 소장님. 근데 저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 이코노미스트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설사 그게 큰 전망의 실수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많은 분들한테 사실은 죄송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금융위기 올 거라고 보셨는데 근데 오지 않은 이유가 보니까 정부가 대응을 했다. 그게 설사 대응요법일지라도 대증요법일지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진 않았고 그냥 데일밴드 붙이듯이 긴급 처방만 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안 터진 것이다. 근데 저는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미국 경제를 골디락스로 전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대증요법까지 감안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으로 돈의 쏠림, 미국으로의 돈의 이동이 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정책 때문에 한국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가, 국민연금공단이 또 세계적인 많은 기관이, 세계적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펀드 자금을 늘리고 미국 채권 펀드 자금을 늘리고 개인 직접 투자를 늘리고 하는 현상들이 미국 경제를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전 경제는 생물이고요. 경제는 생물이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정책 대응을 이렇게 분명히 할 것이고 구조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대증요법이라도 강구해서 경제 위기 안 오게 할 것이고 그러면 정말 경제 위기라는 것이 안 왔다면 더 많은 돈의 쏠림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터졌으면 좋겠다,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터질 것 같답니까? 터졌으면 좋겠습니까? 입니까? 둘 중에 뭐 어떤 게 소장님의 의견이십니까? 그 답변 잠깐 미루고요. 예.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네. 제가 경제 관련 서적을 지금 22권째 발간을 했어요. 네. 그 중에서 몇 권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경제 전문가는 신중해야 된다. 비관적인 얘기를 되도록이면 절제해야 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해주시니까 정말 반갑네요. 경제 전문가라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제 판단은 뭐냐 하면 금융위기는 급성 질환이지만 이건 단기간에 치료해낼 수 있다. 경기 후퇴의 기간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 근데 금융위기에 대증요법을 자꾸만 쓰다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진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만성질환으로 이 지속성이 10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 네. 196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졌는데 그걸 치료하는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고 고통을 지불했는지 그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1981년도 미국 그 기준금리가 21.5%까지 올라갔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타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 기준금리 미국 5%대였을 때 아우성이었잖아요. 근데 21.5%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때 참상이 얼마나 처참했을지 쉽게 짐작이 가시죠. 네. 제 관점은 그거예요. 금리가 빨리 터져라. 빨리 터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스태그플레이션 안 간다. 이런 관점에서 자꾸만 제가 위기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경제학자의 책무를 방기해서 그런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아, 네. 제가 지금 금융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든 EU든 영국이든 주식시장 거품이 지나치게 부풀어 올라 있다. 이건 꺼질 수밖에 없다. 거기서 터지면 금융위기는 전염성이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전 세계로 전염될 것이고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거품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이 부풀어 있어요. 특히 미국 주식시장은 기업 경영수지 호전에 의해서 최고 기록을 계속 갱신해 온 것이 아니라 테마에 의해서 주식시장 호조가 이어져 왔어요. 2021년도에는 가상화폐 열풍, 그 열풍이 꺼질 때쯤 되니까 2022년도에는 전기차 배터리 열풍, 그리고 또 이 열풍이 꺼질 때쯤 되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AI 열풍이 불었어요. 이 다음에 어떤 테마가 나타나서 주식시장을 이끌어갈지 모르겠어요. 주식시장도 우리 경제와 마찬가지로 달리는 자전거와 같아요. 상승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그 거품이 꺼지면서 추락해요. 지금 미국 경제가 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더 과감한 대증요법들을 쓰게 되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 저는 제가 지금도 올해 연말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연말에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1월이나 2월쯤에는 반드시 터진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이 그동안에 금융위기를 여러 차례 겪었어요.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겪었어요.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한 10년, 이 기간 동안만 금융위기가 잠잠했지.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터졌어요. 대공황 때 워낙 처참하게 당해서 그다음 금융위기가 안 터져요. 그리고 세계대전 또 특수한 그 전쟁 수요가 있어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IMF, 가트 이런 국제 협력 체제가 구축되면서 국제 교역이 급증을 하고 그게 한 20배 증가하거든요. 그런 영향으로 소위 그 자본주의 최전성기라는 그 1960년대까지 60년 초반까지 그런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금융위기가 반복적으로 터졌거든요. 지금 터질 때 됐어요. 이번에는 그 금융위기를 안 터지게 하는 그런 변수를 저는 못 봤어요. 금융위기 곧 터질 때 됐다라는 말씀이 일단 너무 만약에 정말 터진다면 굉장히 또 묵중한 주제인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연말에 안 터지면 1, 2월에 터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자 이건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터진다라고 가정하면 정말 우리는 지금 12월 달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미국 주식 비중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터진다 그러면 세계가 터질 것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 비중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금액을, 모든 현금성 자산을 현찰로 갖고 계십니다. 은행에 저축한 것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미국발 경제 위기가 만약에 온다라고 한다면. 근데 소장님 말씀은 곧 금융위기 터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간략하게 이 질문부터 던지고 싶습니다. 앞서서 23년에도 금융위기가 왔었다. 그런 수준의 금융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23년을 금융위기로 정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2023년을 금융위기로 정의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뵌 분 중에는 소장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면 그걸 금융위기라고 정의를 정말 내리실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아닌데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잘못된 상식을 전달하는 과정이거든요. 금융위기가 온다면 경제성장률은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해야 돼요. 아이 그럼 그렇죠. 근데 미국 경제 23년, 24년까지 역성장 아니잖아요. 강한 성장세를 유지했잖아요. 2% 후반대의. 그죠? 금융위기라고 볼 수 없어요. 금융불안적인 현상은 있었죠. 그러니까 일부는 그랬죠. 그러나 금융불안, 뱅크데믹이라는 일부의 금융불안 현상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규모는 2% 후반이나 증가한 거죠. 약 3%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금융위기로 저는 정의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그런 금융위기랑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아이 그럼요. 금융 파국이라고 설명. 파국 그러면은 역성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이 그럼요. 미국 경제 성장률을 그럼 몇 퍼센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먼저 네. 드릴게요.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되는가는 그 직전에 얼마나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는지가 결정을 해요.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디 오너십 소사이어티 이 구할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550만 채를 공급을 해요. 네. 그런 과도한 부양 정책이 2008년도 그 말에 심각한 금융위기를 일으켰거든요. 네. 당시에 이자 스프레드가 대공황 1930년대보다 2배나 더 컸어요. 그만큼 심각하게 진행됐었고 금융기관들이 거의 모두 최고의 금융기관들조차도 미국 정부의 그 정책 자금을 이제 지원받아야 했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네. 그리고 금융위기가 막상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적절한 정책 처방을 신속하게 펼치느냐가 그 뒤에 따르는 경기 후퇴의 깊이와 길이를 결정을 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2008년 말부터서 미국 정부가 아주 적절한 정책을 아주 신속하게 펼쳐서 경기 후퇴의 기간을 1년 3개월 만에 그걸 차단해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파국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더라도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이너스 몇 %까지 간다는 말씀은 못 드려요. 다만 미국이 만약에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거기에 대응할 정책 수단을 이미 모두 다 써버렸다. 네.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항생제를 투여를 해야죠. 이렇게 병에 걸렸다면. 근데 남용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네. 지금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만 대공황급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어쨌든 뭐 소장님 말씀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금융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그것에 맞게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뭐 죄송하지만 물러섬 없이 계속 반대의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31만 구독자분들께 그냥 제가 토론자로서 소장님 말씀 맞네요라고만 하면 저도 금융위기 올 거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되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골디락스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뭐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한 저도 뭐 한 20년 정도 경제 연구자로 살아왔는데 경제 전망을 15년 동안 해왔는데 그 경제 전망이라는 것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제시하는 겁니다. 계산해서. 그리고 그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다. 그럼 경제 위기가 아닌 거예요. 제로 성장이에요. 그러면 심각한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예요. 그러면 경제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제 성장률을 전망해서 숫자를 제시하고 그 숫자는 경제 파국이다, 금융 위기다, 아니면 경기 침체다, 라이트한 경기 침체다, 소프트 랜딩이다, 혹은 골디락스다. 이 숫자를 해석하는 표현이 경제 위기, 금융 위기, 골디락스,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지.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금융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전망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역성장을 전망하시는 건 맞는 것이죠. 아이 그럼요. 그러면 역성장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팬데믹 경제 위기 때가 미국이 마이너스 2.6% 성장했었거든요. 역성장 마이너스 2.6%.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충격이었는데 그 정도 급에 아마 금융위기 때가 마이너스 2.8. 그렇죠, 맞아요. 제 글로벌 기억에. 금융위 때 예.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 팬데믹 때 마이너스 2.6. 예. 그러니까 거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이 정도에 가까운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전망하신다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다. 마이너스 2% 정도의 성장률은 내년에는 피할 수 없을 걸로 보고 있어요. 다만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어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독자분들께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31만 독자분들이 계신데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의 주장이 맞다라고 저는 이렇게 계속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토론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최용식 소장님의 의견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신다면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고 아닐지 여부를 또 경제 병리학책을 또 보신다거나 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를 좀 바라고 뭐 제가 맞다는 주장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경기를 판단하시는데 오늘의 토론이 좀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래서 어쨌든 연초에는 금융위기가 곧 터진다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 주신 부분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 2월까지 그런 금융위기의 모습이 안 나타났다. 그러면 한 3월쯤에 다시 한번 뵙고 말씀 나눠도 될까요? 아니면 터지더라도 뵙고 안 터지더라도 뵙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까요? 아유, 저 불러주시기만 하면 네.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정말 참 토론이 재밌네요. 예. 사회가 건강하다는 거는 네. 서로 다름을 예. 이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는 예, 못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예. 저분은 저런 견해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시구나.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의미 없는 토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네. 어떻게 신이에요? 저도 틀릴 수 있잖아요. 예. 지적해줘야죠. 네. 그래야 저도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말씀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도 이제 토론을 지향하는 것이 저희 인터뷰 채널이 아니고 토론 채널이다. 가끔 댓글로 출연한 게스트 말씀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은 다른 채널에서 보세요. 이거 토론 채널에 와가지고 왜 짜장면 집에 와서 그 국수 시키시냐고요. 짜장면밖에 안 파는데. 그죠? 저는 토론을 지향하는 것이고 이 토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가시길 바라고 경기 판단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긴 토론이 진행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 터지면 스태그 온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사실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경기 사이클상 스태그플레이션은 어쨌든 경기 침체와 고물가를 동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PCE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3%를 상회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서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은 경기 침체에 부합하는 약 1%나 0%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신 거거든요. 해석을 해본다면 만약에 안 터지면 3%대의 고물가와 거의 제로 성장에 가까운 이런 경기 침체
극단적인 둔화 이런 모습이 전개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한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럴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대응책이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스태그 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만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듣고 여쭙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도 정부 경제 정책에 따라서 그 심도와 길이가 달라져요. 네,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어요. 2%에서 3%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넘었다 다시 낮아졌다를 반복해 왔어요. 네, 근데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는 경제 성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21.5%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네.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스태그플레이션을 차단해낼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기간은 최소한도 5, 6년은 지속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네, 우리 1998년도 엄청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 그랬잖아요. 환란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때 98년도 상반기까지는 주식이든 다른 투자자든 폭망 수준이었잖아요. 네, 근데 98년도 상반기가 지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갑자기 크게 확장이 돼요. 외환부고 고갈리기가 이제 사라진 거죠. 네, 그러면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해. 네, 근데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특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수십 배, 수백 배 수익을 거두신 분들도 있어요.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이걸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께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 비율을 조금 더 높여 놓으실 필요가 있다. 네, 특히 지금 미국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많잖아요. 국장을 떠나서 미국장으로 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이분들은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제일 거품이 크게 부풀어 올라서 제일 크게 꺼질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환율은 경상수지가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지속적으로 올라왔어요. 정부가 끌어올린 거죠. 네, 근데 장차 시장의 힘에 의해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에 대한 투자는 환차손을 입게 돼요. 만약에 환율이 지금 수준에서 1,000원대까지 떨어지면 1,000원대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많아요. 네, 1,0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환차손만 40%가 넘어요. 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미국 투자를 진행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부라도 타당하다 그러면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예, 제가 투자를 추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온다, 경제위기 온다라고 여러분이 디파인을 하시면 당연히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현금을 갖고 계신 게 맞고요. 그리고 그 금융위기가 터진다. 그러면 또 기회를 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 금융위기가 올해 말에 올 것인가, 올해 말에 안 온다면 내년 초 1, 2월에 정말 올 것인가, 또 1, 2월에도 안 온다면 말씀하신 대로 안 터지면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올지를 판단하시는데 좀 근거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의견과는 전혀 다른 의견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GDP 규모가 세계에서 한 25% 정도 됩니다. 근데 세계 시가총액에서 미국 주식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33%였거든요. 근데 33에서 40%까지 오를 때, 그 비중이 오를 때 거품이라고 했어요. 40%에서 45%로 또 오를 때 거품이라고 했어요. 미국 GDP는 25%인데 어떻게 시가총액에서 45%가 되냐?
역시 45%에서 50%로 오를 때 또 역시 거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시가총액이 세계 시가총액에서 55%까지 올랐습니다. 또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미래 그래프를 모르고 앞에 그래프만 연장해서만 본다면 그냥 또 거품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GDP는 25%인데 시가총액은 55%니까. 근데 이게 60%, 65%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인 것인지 한번 그 부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저 어떤 부분을 뭐 맞다 틀리다 이걸 가정하기보다 소장님과의 토론은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그 정말 수십 년을 연구하신 학자분과 이렇게 대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구나. 이런 그런 부분을 좀 하나 과제로 남겨놓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리고 한 내년 3월 정도에 아니면 한 2월 정도에 한번 또 뵙고 말씀 나누면 어떨까. 이렇게 고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경인당과 토론합시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한국 경제 어떤 상황인가, 미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 그런 것을 좀 진단하시는데 여러 다각도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